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성급의 김진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갑작스럽게 쉬는 시간이 대폭 축소가 돼서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아직 충분히 안 됐는데 그래도 이 세션에 첫 단추를 제가 잘 끼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잘 맞추고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위주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이제 뭐 ESG라든지 뭐 또 이제 다른 부분 얘기하시면서 온실가스 또는 이제 탈탄소화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언론을 통해 가지고 탈탄소화, 뭐 탄소 중립, 뭐 그래 가지고 이제 해우는 이제 뭐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뭐 새로운 패러다임이 온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접했을 때는 그게 도대체 얼마의 임팩트가 있길래 이런 얘기들을 하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쉬우신 돈으로 환산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임팩트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왜 그래서 탈탄소화가 지금 중요한 생존의 기로의 지표로 지금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대략적으로 국제 해운의 위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국제 무역을 담당하는 운송 수단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국제 해운 선박과 이제 항공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항공기는 소량의 이제 고부가 가치 물품들이 이제 운송을 대부분 하고, 물량 기준으로는 절대 다수가 이제 선박으로 이제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은 우리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 중에 가장 에너지 효율이 좋은 운송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이제 2%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위상을 봤을 때 왜 해운에 자꾸 온실가스를 줄여라, 환경 규제들이 계속 강화되고 막 이렇게 하느냐? 해운은 국제 해운, 국제 항공은 국가 간의 인벤토리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의 감축 규제를 이제 적용받지 않는 산업 섹터인데요. 그거를 이제 국제 해운 전체 이제 배출량을 국가 단위로 이제 랭킹을 매겨 보면 6위가 이제 독일이고 7위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그 사이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국제 해운에서도 의미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전 세계의 공통의 도전 과제인 기후변화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국제사회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요걸 보시면 요쪽 오렌지 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게 이제 국제 무역 물동량입니다. 선박의 물동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 선박의 에너지 효율은 2008년 기점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다는 거죠. 계속 이제 선사들이 에너지 효율 관리나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친환경 선박들도 나오고 하면서 이게 이제 물동량과 이제 에너지 효율이 디커플링이 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보여드리는 요 이제 IMO에서는 GH 스트래티지라고 해서 선박의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한 이제 중장기 전략을 이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중장기 전략에 따르면 뭐 요런 이제 세 가지 타겟이 이제 있는데, 탄소 집약도, 그러니까 1톤의 화물을 1마일 운송할 때 나오는 CO2량에 대해서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40%, 2050년까지 70%로 감축을 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에는 CO2 말고도 뭐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같은 기타 이제 6대 온실가스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을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50% 줄이겠다. 하지만 요거는 2018년도에 채택이 됐고요. 요게 지금 내년도에 개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제시를 하는 거는 100%, 그러니까 완전 무탄소, 그러니까 탈탄소화를 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게 관철이 될지는 내년도 IMO 회의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겟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조치들을 이제 준비를 해놨고요. 요 타임 프레임에 따라서 지금 이제 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EXI, CII 같은 것도 전부 이 스트래티지에서 이제 파생돼서 이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IMO 차원에서의 그 규제는 기술 운항, 뭐 시장 기반 조치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기술 조치는 말 그대로 원래는 새로 나오는 선박부터 효율 기준을 이제 딱 줘가지고 아주 친환경적인 선박부터 운항을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게 EEDI였는데 여기 2013년부터 됐습니다. 그러면 2013년 이전에 건조된 선박들은 효율 기준이 안 좋은 선박들이 이제 계속 운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2023년부터 규제를 하겠다. 그게 EEXI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EEDI, EEXI를 만족한 선박이 그걸로 끝이 아니고 계속 운항을 하면서 CIR이라는 이제 집약도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고, 그걸 만족을 못하면 이거는 이제 어떤 실질적인 규제보다는 레이팅을 매겨가지고 이해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산업은행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금융권이라든지 화주 쪽에서 같은 이해관계자가 이제 그런 레이팅을 가지고 해당 선박에 뭐 화물을 준다든지 뭐 금융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 쪽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배출권 거래제나 그 탄소세, 뭐 랩이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그런 거를 통칭하는 시장 기반 조치. 요거는 결국에는 잘하는 선박에게 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선박과의 어떤 그 경쟁력을 계속 이제 격차를 벌려서 더 친환경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에 가까운 그런 제도들입니다. 그다음 뭐 뒤에 말씀드릴 이제 선박은 지금 연료유 같은 경우에 벙커링을 받아서 탱크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의 온실가스만 지금 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IMO에서는 연료의 그 생산 단계의 배출량도 해운이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well to wake라는 뭐 용어가 있는데요.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그 이제 사용단에 나오는 배출량만 가지고 규제하던 이런 제도들의 생산 단계의 배출량까지 포함하는 이런 규제가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게 앞서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사용단의 규제를 생산 단계의 규제까지 다 연결이 될지, 그거는 이제 조금 더 IMO의 진행 과정을 좀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EU가 굉장히 그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이 이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선도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가 그 그룹이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이 배출권 거래제를 EU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박도 이제 EU에 가게 되면 이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배출권을 이제 거래제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생산 단계의 배출량까지 포함하는 그런 규제가 이제 그 퓨엘 EU 마리타임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또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산 단계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생산 단계입니다. 연료를 생산을 해서 운송을 해서 또는 이제 그 디스프레션 해서 그 사용자한테까지 전달되는 그 과정을 이제 well to tank, 쉽게 얘기해서 이제 생산 단계의 배출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선박에서는 이제 사용단 tank to wake라고 하는 이제 사용단의 배출량만 책임을 졌는데, 이 모든 것들을 묶은 well to wake 기준의 배출량 모두를 이제 사용자인 선박이 책임을 져라라는 게 이제 well to wake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요걸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그 tank to wake하고 well to wake하고 이런 게 섞여 있고요.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도 CO2만 규제하는 컨트롤하는 규제가 있고, 메탄, 아산화질소 같은 이런 기타 온실가스도 규제를 하는 제도들이 있고, 그리고 임팩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IMO 규제들은 만족을 못하면 페일입니다.
그러니까 운항을 못 하는 거죠. 증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제도였지만 이제 MBM이라는 이런 시장 기반 조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이낸셜적인 제재 조치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EU 쪽은 이제 뭐 ETS 요게 이제 파이낸셜 뭐 퓨엘 EU 마리타임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족 못하는 화석 연료를 쓰게 되면 그만큼을 이제 벌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탄이나 아산화질소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구온난화 지수라는 걸 곱하게 되는데요. 그게 그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이제 방출이 되면 바로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누적이 되어야 그 온실 효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100년 기준으로 하느냐, 20년 기준으로 하느냐, 그게 이제 조금 좀 논란들이 있는데요. 어느 거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메탄의 임팩트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100년 기준의 지구온난화 지수는 메탄은 28.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탄 1톤은 CO2 28배랑 동일하다. 그러니까 28톤 CO2 28톤하고 동일하다는 얘기고요. 20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84톤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요즘에 최근에 LNG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과도기적인 친환경 선박으로 지금 많이 건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 LNG 선박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으로 하느냐 20년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 20년 기준으로 이제 하려고 하고요. 아닌 경우에는 다른 섹터하고 유사하게 100년 기준으로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금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는 게 배출권의 가격입니다. 배출권은 요거는 이제 EUA는 유럽 배출권 거래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배출권의 이제 가격인데요. 거기에 이제 계속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변동성이 심하지만 전체적으로 80에서 90유로 사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 요게 온실가스 1톤당 가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거는 이제 배출량에다가 곱하기 이 배출권 가격을 하면 대략적인 환경적 대응 비용 그게 이제 산출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EU 배출권 거래제, IMO 배출권 거래제는 아직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임팩트를 이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고 EU에서는 24년부터 이제 도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는 이제 2020년 EU MRV 그러니까 EU에 입출항하는 5,000GT 이상의 선박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베이스로 했고요.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11,000척 정도가 이제 그 규제 대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스는 CO2만 지금 MRV에서는 CO2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CO2 배출량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해운 분야 그 EU ETS가 도입되는 2024년부터 이게 EU ETS가 해운 분야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육상 산업 쪽 또는 항공 쪽하고 전부 다 묶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운 쪽에 확대를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EU ETS가 페이즈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가 페이즈 4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즈 4가 종료되는 2030년까지 24년부터 2030년까지의 임팩트를 조사를 했고요. 요거 이제 규제 사항은 지금 요것도 EU ETS 법안도 지금 EU 의회에서 법제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베이스로 한 거는 2022년 5월 17일자에 EU 그 의회 환경위원회에서 채택한 그 보팅을 해서 채택한 개정안을 기준으로 했음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요게 이제 24년에서 26년까지는 between EU 그러니까 EU 포트 간의 운항, EU 정박 중에
그 배출량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거를 오타인데요. 인트라 EU 보야지에 대해서는 100%고 엑스트라 EU 그러니까 논 EU 포트에서 출발을 해서 EU로 도착하는 보야지라든지 아니면 역으로 EU에서 논 EU로 나오는 보야지에 대해서는 50%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금액이 배출량은 요렇고 금액은 요렇게 계산이 되고요. 27년부터는 엑스트라 뭐 인트라 관계없이 전부 100%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총 한 80조 원, 전 세계 11,000척 정도가 이제 80조 원을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퓨에리움 마리타임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아직 이제 요것도 지금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4월 28일자 환경위원회에서 승인한 개정안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레퍼런스 값이 이제 아직 공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EU에서 비공식 회의를 하면서 제시를 하는 90.1를 기준으로 걔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2025년에는 레퍼런스 대비 5%, 뭐 14% 해서 2050년에 100%까지 감축을 하는 그 목표를 이제 활용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유종별로 이 웰 투 웨이크 온실가스 인텐시티 인덱스 값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안을 보면 계산할 수 있고, 요거는 그래서 디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유종이든 무조건 이렇게 계산이 된다. 대신 이제 쓰는 연료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이제 뒤에 벌금들이 다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준치 대비해 가지고 이제 연료 사용량 그거를 이제 곱하면 벌금이 나오는데요. 지금 요거 단위는 1톤을 썼을 때 유종별로 1톤을 썼을 때 1,000불, 1,000 USD가 이제 발생되는 걸로 일단은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쓰는 그 연료 사용량을 곱해주면 실제 벌금액이 이제 계산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5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 값은 5년 총 벌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25년에서 29년도 그러니까 85.6보다 이제 HF를 썼을 때는 91.67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1톤당 이제 요게 이제 1,000불, 1,500불 정도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 저게 대신 이제 EU 쪽에 평균 연료 사용량을 보면 한 3,000톤 정도 씁니다. 그 3,000톤을 이제 여기다 곱해주면 하나로 한 60억 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HFO 선박은 퓨에리움 마리타임을 적용받을 때 25년에서 29년 이 5년 동안 60억 원을 이제 벌금으로 내야 된다. 그리고 뒤에 가서 50에서 54년도에는 한 86억. 그리고 요거를 그냥 보시면 안 되고 선박의 수명은 25년 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럼 5년 이 5개를 이제 묶어서 그게 벌금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예.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도 이제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제 배출권 지금 현재 그 정량화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EU ETS와 퓨에리움 마리타임을 기준으로 유종별로 이제 벌금액을 이제 계산을 하면 이렇게 HFO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박 수명 25년 기준으로 전체 이제 그 가격이 한 2,100억 원의 벌금이 나오고요. 뒤로 40년에서 64년에는 한 86억 원 이런 이제 수치가 나오겠습니다. 4,600억 정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친환경 연료라고 하는 그 이제 수전의 수소, 그린 수소라고 하는 수소를 쓰게 되면 이제 편익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 7조 원. 그리고 뒤로 가면 이제 1조 원. 그러면 이게 어떤 시그널이냐? 이런 이제 친환경 대체 연료를 쓰려고 하면 성과도 있고 연료의 가격도 있고 연료의 그 이용 가능성 이런 불확실성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그 EU에서는 주고자 하는 게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런 이제 그 도전 사항들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이만큼의 베네핏을 줄 테니 그쪽으로 넘어가라. 이런 이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뭐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잘 복잡하고 막 이럴 겁니다. 아까 제가 표로 정리했듯이. 그래서 규제적인 불확실성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적용을 해야 진짜 베스트 솔루션인지 그 테크니컬적인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권의 가격은 계속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불확실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이제 대외적인 하지만 그 탈탄소화 시계는 이제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EU도 돌아가고 있고 IMO도 돌아가고 있고 계속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선사나 조선소나 이제 관련 이제 그 기관들에서는 선박의 수명이라든지 그리고 중장기적인 이제 그 탈탄소화 목표 제도들에 대한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통찰력을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걸 이제 그 또 검토를 할 때 단순하게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선박의 서비스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그 서비스 라인을 딱 검토를 해보면 어떤 그 수많은 대체 연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 대체 연료를 그 서비스 라인에서 제대로 벙커링을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좀 컴프레시브한 인사이트도 이제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환경 규제들은 기존의 커맨드 앤 컨트롤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페일 이 규제에서 플렉시블 메커니즘 결국에는 이제 잘하면 더 베네핏을 주고 못하면 이제 더 그만큼 경쟁력 악화가 되는 그런 제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금융이나 화주 같은 이런 이제 그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그 경쟁력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비전통적인 대응 체제가 이제 필요합니다. 아까 배출권 가격 같은 배출권 거래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선원들이나 그 감독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영향을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그 영향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표해주신 한국선급의 김진영 수석금성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일단 그 질문을 2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리더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선급에서 그 CII 칼큘레이터 개발하고 공포하시고 그 활용도가 엄청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활용을 잘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설명해 주신 부분이 이제 파이낸셜 임팩트 관련해서 마리타임 EU ETS, 그다음에 Fuel EU 마리타임 부분에 대한 페널티 과금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 역시도 CII 칼큘레이터처럼 혹시 이제 사용자가 쉽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혹시 개발해서 공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좀 먼저 저희 한국선급 그거를 광고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쪽에서 이미 그거를 지금 업그레이드 저희 KR 기어스를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업그레이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조만간 편하게 이제 그 이용하실 수 있게 오픈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한 분 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거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질문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찌됐든 정량적인 지표로 나오는 게 가장 보기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 그 훌륭한 데이터를 이제 공개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조금 이 부분하고 벌금하고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IMO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 선급의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IMO 관련된 활동들 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그 저희가 탈탄소 연료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련돼서 향후에 활동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그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위치가 아이모 이제 저도 이제 아이모 대표단으로 다니고 했지만 위치가 조금 애매하다고 봅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은 이제 완전 선진국 그룹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 뭐 인도 같은 이제 개도국 그룹도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나누면 저희는 개도국 그룹에 들어가는 게 맞지만 또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인 정책 방향성에서는 선진국 그룹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항상 이제 조금 이제 그 포지션을 잡을 때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힘들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계의 입장들도 정부에서는 다 이제 수용을 해서 아국의 그 가장 이익이 되는 포지션을 이제 잡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국제 회의는 다수결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그거를 할 때 우리 포지션을 가장 관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이모 대응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전문가 그룹들이 다 있습니다. 산학연 해가지고 쫙 그게 돼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제가 아이모의 그 선박 온실가 그 CCS 탄소 포집 기술 그거를 이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EEDI나 CII 수식에서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안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선소에서 많이들 그거를 열심히 하시고 기자 접대도 하시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공통된 그 입장을 수립을 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그거를 내년도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결정이 돼서 해수부에서 그 후속 조치를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조선 3사하고 이제 그거를 대응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이제 이런 컨트롤 타워나 이런 게 좀 부재하다 보니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IMO 관련된 부분들은 진짜 저희 조선 3사하고 우리 산업계가 모두 합쳐서 이제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 핵심 과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질문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두 건이 들어오셔서 좋은 질문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이번 그 질문에 관련돼서는 추후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발표를 해주신 김인정 수석 검사님께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